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22살에 시집와서 35해를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 뒷바라지에 손이 닳도록 일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찌르던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건물은 제 겁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보다 먼저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오복순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손등을 보면, 제 무릎을 보면 이 몸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버텨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는 경상도 산골, 안동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5째였고 집이 워낙 가난해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구로 나왔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대구 시내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 문이 닫힐 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박혀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렇게 살던 22살 여름 저는 지금의 남편 박재만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무뚝뚝해서 좋아하기가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경상도 시골 출신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예식장도 없었어요. 남편 선배 집 마당에서 간단히 음식 차려놓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신혼살림은 서울 봉천동 반지하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오면 물이 들어와 양동이를 들고 퍼내야 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이 좋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방 크기는 8평이 채 안 됐습니다. 부엌이랑 화장실 합쳐서요. 주방이랄 것도 없어서 싱크대 하나에 가스레인지 2구짜리 놓고 밥을 해 먹었어요. 이부자리는 낮에 접어서 구석에 놓고 저녁에 펼쳐야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방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밤이 되면 가끔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경북 의성 산골 마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자랐던 이야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던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6남매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입 하나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공장으로 나온 이야기. 재봉틀 앞에 앉아 손이 곱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던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냥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가난했던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던 기억,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웃어야 했던 기억, 누군가가 나를 가엾게 볼 때 느끼는 그 이상한 수치심. 우리 두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싸울 때도 금방 풀렸어요.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싸우면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큰아들 박준혁이 태어났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현장 일을 마치고 병원에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우는 모습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둘째 딸 박은경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의 반지하 방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들 낳고도 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았고 애들 학교 갔을 때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새벽엔 신문도 돌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이 무슨 고생이냐고 말했지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노동에서 시작해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현장 반장이 되고 10년이 지나서는 작은 건설 하도급 업체를 직접 차렸습니다. 그게 잘 됐어요. 처음엔 직원 2명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직원 2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파트 내장 공사, 상가 인테리어, 관공서 리모델링까지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2층 빌라를 샀고 몇 년 후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갔고 남편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3살이 되던 해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인근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4층 건물이었습니다. 상가 3개에 원룸 12개가 딸린 건물이었어요. 당시 가격으로 28억이었는데 우리가 직접 모은 돈 15억에 은행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남편이 등기를 치는 날 우리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우리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이 건물까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이 한꺼번에 떠올랐으니까요.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 오복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공동 소유였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제가 도맡았습니다. 임차인들 계약, 수선, 세금, 관리비 모든 것을 제가 챙겼어요. 그게 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나중에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건물을 사던 날 저와 남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안도감, 뿌듯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복순아, 오늘 삼겹살 먹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28억짜리 건물을 샀으면서 삼겹살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삼겹살이 제일 맛있잖아. 우리는 그날 건물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 했어요. 남편이 별로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날만큼은 기분 좋게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만 씨, 우리 다 온 것 같지요? 남편이 잠시 고기를 뒤집다가 말했습니다. 반은 왔지. 반요? 나머지 반은 늙어서 손주들 데리고 저 건물 앞에 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남편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게 왠지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재만 씨. 손주들 데리고 저 건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함께 가요.
그 약속의 절반은 지켜졌습니다. 손주는 있어요. 은경이가 서연이를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손주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서울 시내사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를 이끄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말은 없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이는 대학 졸업 후 중견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몇 년 다니다가 회사 내에서 만난 김지수 씨와 결혼을 했어요. 지수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치과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반반한 사람이 우리 아이를 좋아해 준다니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수 씨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될 분을 한번 만나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 최 여사는 첫 만남에서 대뜸 우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포 쪽에 건물 하나 갖고 계시다고요?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결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식은 강남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지수 씨 측에서 많은 하객이 왔고 우리 쪽은 남편 거래처 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맞춤 한복을 입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이와 지수는 신혼집을 얻어 독립했고 처음 몇 년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 왔다 가고 부모 생신에 선물 들고 오고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지수는 외모가 예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어색해하지 않았고 말솜씨가 좋았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답답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이 항상 자기 이익을 중심에 놓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영리한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엔 그게 두려웠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 최 여사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에 오면 꼭 건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슬쩍슬쩍 탐색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잘 나오느냐, 공실은 없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그때마다 무뚝뚝하게 짧게 대답하고 말았고 저는 왠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준혁이한테 넘기실 거죠?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최 여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어차피 자식한테 가는 건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낫죠. 그 어른은 제가 그 건물을 당연히 준혁이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묻지도 않고 저는 그 순간 다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저도 쓸 일이 있어서요. 최 여사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발화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남편이 쓰러진 건 제가 6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더 해봐. 아직 이르다. 하지만 준혁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퇴직금에 지수 씨 부모님께 받은 돈까지 합쳐서 서울 합정동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지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뻐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컸고 경쟁 카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좀 넘었을까요? 준혁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건물 1층 상가 한 칸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카페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물 1층 상가는 당시 임차인이 곧 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직 새 임차인을 못 구한 상태였습니다. 빈 상가를 두는 것보다야 아들이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족 간에 그런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줘. 어차피 우리 자식이잖아. 그렇게 해서 준혁이가 우리 건물 1층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받기로 했고 처음엔 그게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올리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좀 더 보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상가 임차인들 임대료는 물가 인상에 맞게 조금씩 올렸는데 준혁이 카페만 처음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준혁이가 카페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건물 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달고 그런 일들을 제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2층 임차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래 카페에서 공사할 때 진동이 너무 심했는데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소음이 심해서 놀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제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몰랐다는 게. 그날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공사할 때 사전에 엄마한테 얘기하고 다른 임차인들한테도 알려야지. 그게 건물 예의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작은 공사인데요.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당연하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준혁이는 이 건물이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직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 은경이는 준혁이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하고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튀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가끔 걱정됐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너무 순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은경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았고 일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준혁이 때와 비교하면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불렀고 식사도 간단하게 했어요. 은경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제가 뭔가를 힘들어한다고 느끼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어머니 혼자 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다니세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아이가 저한테는 진짜 버팀목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쓰러진 건 제가 6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옆에 있었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오른쪽 팔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회사 운영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준혁이가 회사 일을 잠시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준혁이가 회사 일을 잠시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제게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순아, 회사는 준혁이한테 맡겨도 되겠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준혁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조금 어눌해진 말투로 말했어요. 해봐야 아는 거지. 내가 막노동에서 시작했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괜히 걱정을 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좀 더 단단하게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준혁이한테 회사를 맡기되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뒀어야 했어요. 어디까지는 준혁이가 결정하고 어디부터는 반드시 부모와 상의하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맡겨두니까 그게 전부 준혁이 것이 된 듯 굴기 시작한 거지요. 제가 간병에 지쳐 있었다는 것도 핑계가 됩니다. 남편 옆에 붙어서 약도 챙기고 재활치료도 같이 다니고 식사도 챙기다 보니 회사 돌아가는 걸 꼼꼼하게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준혁이는 자기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회사 통장 관리를 자기 명의로 했고 거래처와의 계약서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눌해진 말로 아들과 싸우기가 힘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자식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은 초겨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걸 제가 옆에서 알아챘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와 지수, 은경이와 사위가 밤새 달려왔습니다. 준혁이는 왔을 때부터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세세하게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알아봐야 하고 부고를 알려야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저는 은경이 사위가 발벗고 나서서 이것저것 처리해 주는 걸 보면서 고마웠습니다. 말이 없고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인데 이런 때 보면 참 단단하다 싶었어요. 남편 영정사진은 제가 직접 골랐어요. 5년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제주도 바다 앞에서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웃는 사진이 드물었거든요. 무뚝뚝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진에서만큼은 좀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그 사진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표정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기뻤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행복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든 세월을 살았어도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던 그날만큼은 행복했을 거예요. 둘째 날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남편 회사 거래처 분들,
오래된 친구들, 동네 지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거래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우리한테 손에 끼치는 일 없으셨고, 약속은 꼭 지키셨고, 그런 분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남한테 피해는 절대 안 주는 사람이었어요. 의리 있고 신용 있는 사람. 그게 박재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 멈추질 않았어요.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준혁이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맞이, 음식 준비, 이것저것 챙기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지수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 장례식장에서라는 생각에 그냥 뒀습니다. 사흘째 발인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영정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아버지 발인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으니까요. 어머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마포 건물 있잖아요. 아버지 지분이 어머니한테 상속되기 전에 저한테 넘기면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실 거잖아요. 건물 관리가 힘드실 거고 저한테 넘기시면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지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정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 보내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어머니,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나중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발인도 안 됐는데 변호사를 만났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네. 너 지금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그 소리 하는 거 보여?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을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장례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오세요.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피하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난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혁이 집은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지수 씨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마련한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지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건물 매매 또는 증여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남편 지분 50%를 준혁이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고, 동시에 제 지분도 함께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이거 내 지분도 넘기는 거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죠.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 관리가 힘드실 거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혼자 관리했어. 힘든 적 없어. 그건 아버지 살아계실 때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내가 다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 자신 있어요. 생활비도 드리고 건강 챙겨드리고 같이 살거나 가까운 데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 관리는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혼자서 임차인들이랑 계약하고 은행 대출 관리하고 세금 신고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거 안 해. 준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안 한다고. 어머니,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관리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수입도 저희가 챙겨드리고요. 관리 안 힘들어. 그리고 수입은 내가 내 통장으로 받고 있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나는 오늘 이 말 해주러 왔어. 그 건물은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으로 모아서 산 거야.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 건물을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너한테 줄 생각 없어. 언제가 됐든 내가 결정할 때 결정할 거야. 그게 다야.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늙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았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남편 보낸 충격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울 속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눈빛은 살아있어. 눈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눈빛이 죽으면 다 죽은 거고 눈빛이 살아있으면 아직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에 늦은 저녁 불빛이 환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거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또 그랬어요? 은경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요. 장례식장에서도 오빠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서류 얘기, 건물 넘기라는 얘기, 제가 거절한 것도요. 은경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지분 상속 처리 어떻게 할지, 엄마 지분 보호를 위해 뭘 해야 할지요. 변호사한테 가야 한다는 거야? 네, 엄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법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은경이가 동행해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게 상황을 들어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분 지분 상속 처리를 빨리 하시는 겁니다.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여럿이 되고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전체를 마음대로 하긴 어렵지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어머니 명의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걸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구나. 아들이랑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남편 지분 50%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저와 준혁이, 은경이었고 각각의 지분 비율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분이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준혁이와 협의가 될 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협의 자리에서 준혁이는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져가야 한다. 건물 관리를 맡겠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정리하자. 은경이가 반박했습니다. 오빠, 그건 엄마 의사랑 다르잖아. 은경아, 너는 끼지 마. 이건 어머니랑 나 사이의 문제야. 나도 상속인이에요, 오빠. 내 지분 챙겨줄게. 거기서 끝내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준혁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혁이는 연락을 끊었고 건물 1층 카페도 임대료를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항의하면 법원에서 결정 나면 그때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없어도 당장 생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융 자산이 있었고 다른 상가들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내 건물에서 임대료를 안 낸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 시선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랑 소송 중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양보하면 되지. 자식이랑 싸워서 뭘 얻겠냐. 재산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저는 그 말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된다고요? 내가 모은 건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들한테 넘겨야 한다고요? 왜 제가 양보해야 하죠?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시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으면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지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앉던 소파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사실은 하나도 안 보면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원수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시절 처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원수 같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아이 낳던 나를 기억하는데, 그 아이 첫걸음마 가르치던 나를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이런다는 게. 은경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뭐 먹었어요? 그냥 라면. 엄마,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와줘도 되는데 올 필요 없어. 엄마. 응? 힘들지요? 저는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저는 전화를 붙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 힘드네.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가서 있을까요, 엄마? 너는 애기 키워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한다. 하지만 그날 밤 은경이가 남편이랑 둘이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저녁 먹겠다고 온 거였어요. 라면 끓여 먹겠다고, 재료 사왔다고. 우리 셋이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서 가끔 은경이 사위가 리모컨 돌리는 소리, 은경이가 국물 후루룩 마시는 소리. 근데 그게 제일 위로가 됐습니다. 건물 임차인들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층 카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 원룸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복도 조명도 새로 달았습니다. 임차인 중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오셔서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제 것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던 중 준혁이가 새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 입구에 공지를 붙였어요. 건물 관리자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는 박준혁에게 연락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이 당황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계약자가 바뀌는 건가요? 저는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소유권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공동 소유자로 건물 관리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즉시 반박 공지를 붙이고 필요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준혁이가 붙인 공지 옆에 저도 공지를 붙였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소유자 오복순입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내가 먼저 이러지 않았냐? 저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났어. 법원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어머니,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징조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가 처음 만남에서 건물 얘기를 꺼낸 것, 준혁이가 건물 1층을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로 쓴 것,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회사를 자기 것처럼 운영하기 시작한 것. 저는 그때마다 설마 우리 아이가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법원 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건물 매입 당시 자금 출처, 관리 내역, 임대차 계약서, 수선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다 제 손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기록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약서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준혁이 측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해 왔으니 상속 지분이 크게 인정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고령으로 단독 관리가 어려우니 자녀 측에서 권한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처음 재판 기일날 저는 법원 건물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평생 법원이라는 데를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무겁고 엄숙한 곳인 줄 알았어요. 은경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가장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법정에서 이야기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건물을 처음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임차인 계약서에 제 서명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납부 기록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62입니다. 고령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건물을 넘기라고 하는 건 제가 약해 보여서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어미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재판장이 어머니 말씀하실 때 메모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준혁이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한참 시선을 맞췄다가 재판장이 기침을 하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풀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원망, 섭섭함,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 같은 것들이. 하지만 법정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편 지분 50% 중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저에게 일정 지분이, 준혁이와 은경이에게도 각각 지분이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실질적 관리 권한은 저에게 유지되었고 준혁이가 사용하던 카페 자리의 미납 임대료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을 받아들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혼자 잠시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도 이 건물의 일정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법의 영역이었어요. 상속이라는 제도가 자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관리 권한을 지켰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재만 씨, 나 이겼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너무 기쁘면 울고 싶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못 울다가 끝이 보일 때 눈물이 나요.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는요? 선생님이 수고하셨죠. 어머니가 기록을 잘 해두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평생 영수증 하나 버리지 않고 계약서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꼼꼼하게 살아온 것. 그게 법정에서 제 편이 됐습니다.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됐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그래, 잘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갈 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건물 앞에 가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을 바라봤어요. 임차인들이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건물, 제가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궈서 산 건물.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만 씨, 나 잘했지요? 결정이 난 후로도 준혁이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던 일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거나 단답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준혁이가 미납 임대료를 내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섭섭하기보다 차라리 홀가분했습니다. 빈자리에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조용한 분식집이었어요. 중년의 여자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 계약하러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은행 대출받아 겨우 보증금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 반지하방에서 시작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춰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잘 되실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내 건물에서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이 건물이 있는 이유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은경이가 저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야기 누군가한테 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사연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엄마 이야기 같은 거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같은 처지의 분들한테 위로도 되고 엄마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왜 내 부끄러운 일을 남한테 알리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자식 얘기를 밖에다 꺼내는 게 엄마, 세상에 엄마처럼 힘든 분들 많아요. 자식한테 상처받고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분들이요. 엄마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남편 돌아가고 나서 자식한테 그런 일 당했어요. 저도 건물 문제로 아들이랑 싸웠어요. 저도 장례식장에서 그 소리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달라는 압박, 노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부정당하는 것, 배우자를 잃자마자 외롭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것.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당신이 일궈온 것을 당신의 의사에 반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식이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사랑은 주되 권리는 지키세요. 그리고 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제 편이었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법은 그것을 봐줍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영수증 하나도, 계약서 하나도, 문자 메시지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경이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임차인들이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당신 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건물 관리는 여전히 제가 직접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청소 상태 확인하고 임차인들 어려운 점 없는지 물어봅니다. 은행 업무, 세금 신고, 수선 요청 대응 다 직접 합니다.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욱신거립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 건물에 서 있는 한 저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열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어제 연락이 왔던 2층 임차인 수도꼭지 고장 처리, 3층 빈방 임대 문의 온 분 연락, 은행 대출 이자 납부일 확인. 이런 것들이 저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 자기 역할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그냥 누워 계셨대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싫었어요. 건물이 저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물 때문에 아들이랑 싸웠고 건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그 건물이 저한테 할 일을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더 소중합니다. 재산이라서가 아니라 이 건물이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는 이유이기 때문에 남편 기일이 되면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편한테 말을 걸어요. 재만 씨, 나 아직 잘하고 있죠. 건물도 멀쩡하고 임차인들도 잘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한 층에 보일러 교체를 해야 하고 2층 창문 손잡이 수리도 해야 하고 분식집 사장님이 간판 교체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습니다. 저도 살아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서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식이랑 사이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느냐고요.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자책을 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가 준혁이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저렇게 됐나? 어릴 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해요. 어른이 된 사람이 하는 선택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말이 저를 자책에서 꺼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 준혁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아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 한 선택은 그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준혁이와 언젠가는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남편 장례식 날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아이한테 사랑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사이라 더 쏟아붓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이한테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요?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수 씨 어머니, 최 여사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건물을 보고 결혼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사람보다 재산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저는 준혁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판사 앞에서가 아니라 어미와 자식으로서 마주 앉아서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준혁이가 그럴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닫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키는 것처럼 그 가능성도 지키고 싶습니다. 은경이가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인데 이름이 박서연이에요. 저는 처음 그 아이를 안아봤을 때 오래전 준혁이를 처음 안아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서연이가 저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 건물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그 아이한테는 제가 지켜온 것들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법과 사실로 맞서는 것. 혼자라도 꼿꼿이 서 있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서 남의 공장에서 재봉틀을 밟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은 분,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힘든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약할 리 없어요. 그냥 지금 잠시 힘든 거예요. 둘째, 기록을 남기세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뭐든 남겨두세요. 그것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 편이 됩니다. 저는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있고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넷째, 당신 편이 될 사람을 찾으세요. 저한테는 은경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엔 당신 편이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사세요.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바깥에 나가고 할 일 하나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더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오복순입니다. 62,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복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약 6달이 지나 준혁 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엄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복순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것은 오복순 씨만의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온 오복순 씨가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좀 나왔어. 나쁘진 않았어. 오복순 씨의 건물은 오늘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1층 분식집에서 저녁 장사를 하는 소리가, 2층 원룸에서 누군가 음악을 트는 소리가, 3층 복도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건물 옥상에서 오복순 씨는 오늘도 서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재만 씨, 오늘도 잘 살았어요.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